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2015년도 분인가요? 우리 3.1회계법인에서 공개된 2015년도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강의 풀이의 강의 순서는 재무회계 하고요. 그 다음에 세무회계, 원가 관리회계 이 형태로 이 순서에 의해서 풀이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저희 그 홈페이지랄지 이런 데 공개된 기출문제를 내려받으셔가지고 출력해서 그래서 앞에 딱 냅두고 같이 하나 어떤 논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풀으시다가 잘 이해가 안 되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또 기본서 찾아보시고 또 보완하고 뭐 이렇게 이 과정을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재경관리사 시험은 어차피 문제 은행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합격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이렇게 있습니다. 시험 문제 하실 때 올바른 거하고 올바르지 않는 거하고 이렇게 좀 구분해서 하시고, 이것 때문에 지문에 대한 요구사항을 잘못 읽어가지고 틀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리회계는 경영자의 의사결정이죠. 관리회계는 경영자의 회계라고 불립니다. 두 번째, 관리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된 양식에 의해서 보고한다. 관리회계는요, 갭에 의한 원칙이 아니고 내부 보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일정한 형태가 없다 이거죠. 틀린 거고요. 나머지는 뭐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는데 내부 보고, 그리고 재무회계의 주된 목적은 외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 아주 일반적인 얘기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2번 됩니다. 두 번째 한번 보죠. 자, 두 번째, 재무보고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 이렇게 되죠. 않는 것 찾는 거다, 그죠? 재무보고의 목적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채권자에게 회사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 제공 맞고, 그죠? 자, 주주에게 회사에 대한 투자 여부 유용한 정보. 총업원은 내부 정보 이용자이므로 재무적 정보가 필요치 않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죠? 총업원도 여러 가지 임금 협상할 때 있죠. 이제 내부 정보 이용자이기 때문에 의사결정할 때 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필요하지 않는다, 이건 아니고요. 경영자가 올바른 경영을 하기 위해서 뭐 예측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맞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인 두 개가 있죠, 그죠? 근본적인 특성인 목적적 합성하고 충실한 표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충실한 표현이란 말은 완전한 서술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립적 서술, 그 다음에 오류의 배제, 뭐 이런 개념이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충실히 표현된 자산이라도 목적적 합성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죠? 충실히 표현된 자산이라도 목적적 합성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완전한 서술은 뭐냐면 서술이 완전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모든 정보 포함 맞습니다. 그리고 중립적 서술은 어떤 편의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 의도가 없어야 된다. 편의가 없는 것 맞습니다. 자, 충실한 표현 그 자체가 반드시 뭡니까?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야 된다. 이 반드시는 아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볼 때 반드시란 말은 굉장히 그죠? 좀 오답일 확률이 높죠, 그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볼까요? 우리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바르지 않는 것.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이네요. 자,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는 상계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라고 하면 그는 그죠? 아무런 문제 허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무제표는 기본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지 않는다. 모든 아니에요, 그죠? 모든 아니죠. 원칙은 발생기준이지만 아니지만 우리 현금흐름표 있잖아요. 현금흐름표는 현금주의여가지고 이런 건 모든 때문에 틀린 부분입니다.
자, 유사한 항목은 구분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 채택 기준, 국제 기준에서 달력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기 재무제표의 비교, 맞습니다. 비교식 재무제표다. 그죠? 네, 정답은 이거 2번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찾아보래요. 자,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유동성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유동성은 크게 세 가지 기준이죠. 1년 기준이고 단기 매매라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정상주기, 정상 영업주기라는 개념이 이 세 개가 만족한다라면 유동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보통 정상적인 영업주기가 가장 뭐예요? 유동성에서 최우선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라면 뭡니까? 내가 받아야 될 매출, 세권 등이 뭡니까? 1년을 초과하더라도 여전히 뭡니까?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비용을 표시할 때는요, 우리가 이제 매출원가법이라고 불리는 기능별 분류랑, 그 다음 매출원가가 표시되지 않는 성격별 분류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반드시 뭡니까? 기능별로 분류하여 보셨는데 틀렸던 개념이다. 그죠? 반드시. 2번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얘기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연결재무제표가 기본 재무제표잖아요. 그죠? 그래서 총 포괄손익 정보를 포함하고 현금 흐름표는 일반적인 뭐 기업의 현금 창출 영역 같은 것들을 표시하는 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한번 가볼게요. 특수관계자에 대한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IFRS 국제기준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네 가지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 어떤 공시의 강화 이 부분 굉장히 큰 하나의 목적이 하나의 어떤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결 재무제표를 그죠? 기본 재무제표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정가치의 그죠? 우리가 확대 제한적 적용해서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부분이 우리 IFRS의 굉장히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공시의 강화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최상위 지배자와 지배기업이 다르다면 최상위 지역 명칭만 공시하고 이건 좀 애매하죠. 일단 맞아요. 이렇게 가장이니까 가장. 주요 경쟁에 대한 보상에는 단기 종업원 급여와 퇴직 급여만을 포함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보고기업의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인은 보고기업은 특수관계자 아니라 특수관계자 아니면 특수관계죠. 그죠?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 사이의 관계 거래 유무없이 공시한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금 명칭만 요거는 그죠? 조금 부분 오케이 요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조금 더 확실하게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배기업과 관계없이 무조건 공시한다. 그러니까 공시의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오케이가 아닌데 명칭만 잘못된 건데 제가 이렇게 잘못 보겠네요. 일단 답은 4번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의 평가. 그러니까 한 6문제 정도가 앞에 있잖아요. 기본적인 회계 이론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재고자산 평가에 관한 얘기 한번 보죠. 평가에 대한 설명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재고자산의 그죠? 수량 결정은 계속기록법하고 실제 재고조사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기존에 이제 감모, 없어진 수량을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혼합법이라는 걸 통해서 감모를 그죠? 찾아내는데 보완하는 방법이 나타나는데 변경하면, 그러니까 계속기록법에서 실사재고법으로 변경하면 장부상의 재고수량은 수시로 파악 가능합니까? 실제재고조사법은 기말에 있잖아요. 기중에 그러니까 기록하지 않고 기말에 한 번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시로 파악이 된다. 잘못된 거고요. 자, 물가가 일반적으로 상승하면 기초 수량보다 기말이 많다라면 평균법보다 선입선출법을 사용했을 때 단기순이익이 더 크다. 이건 맞죠, 그죠? 분들이 물가가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죠? 선입선출법하고 이렇게 선입선출법이랑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 그죠? 평가 방법의 상관관계에 따라 이렇게 있죠. 그죠? 이익을 보고할 때 이렇게 이거 보고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IFRS의 큰 특징이 바로 이 후입선출법에 따른 있잖아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평가 방법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걸 지워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지금 요 부분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두 개가 평균법이니까 평균법보다는 뭐예요? 선입선출법이 더 이익을 많이 보고한다 하니까 맞는 거다. 그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및 가중평균법을 사용한다. 근데 결정하는데 여기 후입선출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선입선출법 하에서는 실사법을 하던 계속법에 의하던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의 지금 문제는 바로 우리가 각각 평가했을 때, 그러니까 재고자산을 선입선출법을 했을 때랑 평균법을 했을 때 있잖아요. 각각의 기말에 재고의 금액을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선입선출법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선입선출법은 여기 일단은 재고를 한번 파악해봐요. 이렇게 해서 지금 판매가 이렇게 됐네요. 그죠? 판매가 이렇게 되고 판매가 이렇게 됐네요. 지금 현재 재고는 기말 재고는 2,000개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럼 만약에 이제 선입선출법이라면 말 그대로 약간 뒤에서 먼저 들어온 물량이 먼저 나갔으니까 2,000개는 뒤에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요거 있잖아요. 12월 4일 거 요거 1,000개 물량 1,000개니까 요거 300만원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요거 1,000개니까 그죠? 요거 8월 14일 거 1,000개니까 요거가 280만원? 28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580만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선입선출법이라면 580만원 뭐 이 둘 중에 하나겠네요. 그죠? 그럼 총평균법은 뭐냐면 말 그대로 단가를 평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입한 거 볼게요. 구입은 요거 구입한 거는 요거 동그라미 할게요. 요거랑 그러면 지금 구입이 몇 개냐면 요거 5,000개 7,000개 8,000개 되네요. 그죠? 8,000개인데 요거잖아요. 그죠? 8,000개를 나누면 되겠네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 합하면 요거 구입이잖아요. 구입. 그러면 요거는 총평균법은 지금 8,000개 구입했는데 구입한 원가가 여기 있잖아요. 1,100만원 1,400만원 1,960만원 1,960만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단가가 나오죠. 그죠? 1,96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960만원 나누기 8,000개. 요거는 2,45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말이 2,000개가 남았으니까 곱하기 2,450원 이렇게 하면 이 금액이 2,000 이렇게 하면 490만원 이렇게 되겠네요. 490만원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은 1번. 여기 490이다. 그죠? 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기말 재고 금액을 뽑아내는 거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 한번 해볼게요. 자, 9번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 보조금에 관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부 보조금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산 관련 보조금 있고, 이 자산 관련 보조금은 그 다음에 수익 관련 보조금인데, 정부 보조금 이렇게 되죠. 정부 보조금은 자산 관련 보조금이 있고 수익 관련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회계 처리한 방법 두 가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산 차감법하고
이연수익법 이렇게 되죠, 그죠? 이연수익법. 얘도 그죠? 이연수익법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익 관련 이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자산 관련 보조금은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고요. 예, 수익 관련 보조금은 우리가 자산 자금법은 없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본 강의 때 좀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부 보조금과 관련된 그죠 얘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거 찾아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정부 보조금에 대한 있죠. 우리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죠? 정부가 기업에게 자원을 이전하는 형식의 정부 지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정부의 요건에 충족하는 기업이 장기상 자산을 때 여러분 자산 관련 보조금, 자산 관련 보조금은 이연 수입으로 표시하고 자산의 내용 요소에 걸쳐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단기 손익에 인식할 수 있다. 요거. 자, 수익 관련 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가액에 차감을 표시하고 장부가액 차감을 자산에서 차감을 표시하고 자산의 내용 요소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단기 손익이 있습니다. 요 얘기가 바로 이거거든요. 자산차감법. 수익 관련은 자산차감법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0번 문제인데요. 여기는 재평가에 관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취득원가가 30억짜리죠. 그죠? 여기 30억짜리가 토지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평가해 보니까 27억으로 떨어졌네요. 여기 27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떨어졌을 때만큼은 바로 그죠? 재평가 손실 IS 그죠? 이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 부분이 36억이 됐네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최초에 그죠? 취득원가 이쪽은 여기서 요만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6억은요. 당연히 그죠? 재평가 잉여금인데 그건 당연히 그죠? 자본 계정이죠. 자본 계정으로 해서 평가 정한 것을 인정하지 않다. 그죠? 근데 대신에 이게 떨어진 만큼 뭡니까? 회복은 인정하죠. 그죠? 그리고 재평가 그죠? 이익 이렇게. 그건 IS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3억만큼. 이만큼이 지금 3억만큼이 여기 떨어진 만큼 3억만큼이 손실 잡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복해서 손익 항목으로 회복하고 그 다음에 재평가를 잡을 수 있는 항목은 바로 1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실 때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일은 신제품 개발과 관련해서 600만 원의 개발비를 계상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해당 무형자산은 그죠? 언제부터 사용 가능하냐면 올해가 X 1년인데 10월 1일부터 사용 가능하며 내용연수는 5년, 산정가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동개발비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다고 가정하고 개발비 관련한 무형자산 상각비는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죠. 여기 600이다. 취득원가 60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00이니까 600만 원 상각이 되죠. 5년 상각이죠. 그죠? 5년 상각인데 올해 중도 취득 모형이니까 15분에 뭡니까? 10월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거는 120만 원에 4, 30만 원 이렇게 되나요?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우리 내부 창출 무형자산에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르지 않는 것. 내부 창출 영업권은요. 내부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을 인식하지 않는 데 맞습니다. 자, 내부 프로젝트 연구 단계하고 하셨기 때문에 내부 프로젝트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 모두 뭡니까? 비용 처리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해서 구분할 수 없다라면 그때는 연구 단계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연구 단계 맞네요. 자,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에 대한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치안을
탐색하는 활동. 이게 뭘까요? 뭐를 만들지 탐색하는 활동이 바로 연구활동이다. 그죠? 연구활동은 비용 처리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비용 처리한다. 연구비라는 그죠? 계정으로 비용 처리한다 이거잖아요. 반감비로. 그런데 예상되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읽어드린 이유가 어차피 그 우리 이제 시험의 문제은행에서 이 기본 문제를 바탕으로 약간씩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의미를 좀 곱씹어 보시면 응용력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다음 건물을 구입하고 장래 사용 목적을 결정하지 못하여, 그쵸? 예, 샀는데 사용 목적을 결정할 수 없다라면 우리 투자 부동산을 분류합니다.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하여 부여하고 있다. 투자 부동산의 회계 처리와 관련해서 3일의 X1년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일은 원가 모형으로 그죠? 공정가치 모형이라는 것은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한다는 말이고, 원가 모형은 그냥 감가상각비 하는 그죠? 그 모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가 모형이니까 얘는 그죠? 감가상각이다. 그죠? 원가 모형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정가치 모형 이렇게 두 가지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감가상각 하는 거니까 취득이 이렇게 되니까 6억에서 잔존가치가 0.6억 이렇게 되네요. 곱하기 30년이네. 30분의 1. 1월 1일 부여했으니까 그러면은 요거는 얼마냐? 1,800만 원 되네요. 1,800만 원만큼이 여기에 이제 감가상각비가 될 것.